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위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환율이 상승하면 왜 안 좋은가요?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환율의 변동과 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달러가 1,000원인 상황이 이제 정상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달러는 1,000원이에요. 만일 1달러가 1,100원으로 올랐다. 우리는 이것을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고 1달러가 100원에서 900원이 됐다. 우리는 이것을 환율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의 상승이라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의 하락이라고 하는 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다라는 건 이제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100원을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을 의미하고 1달러가 900원이 되었다는 건 즉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건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과거에는 1,000원을 지불해야 됐지만 지금은 90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원화의 하락과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회사죠. 현대자동차가 5만 불짜리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5천만 원이죠. 현대자동차의 이익은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동차를 5만 불에 수출했는데 1달러가 1,100원이 됐다? 환율이 상승한 거죠. 현대자동차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5,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환율이 상승하는 것만큼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는 더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의 상승은 똑같은 걸 수출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건가요? 당연히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 기업이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일본과 경쟁을 합니다. 사실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 살까? 토요타 살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1달러가 1,1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얼마로 인하하여 수출할 수가 있습니까? 4만 5천 불로 인하하여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율의 인상분만큼 이득을 얻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살까? 토요타 살까 고민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전에는 5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4만 5천 불밖에 안 해?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수출 가격을 그만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출 가격을 인하한 것만큼 수입 국가에서는 더 많이 팔 테고 더 많이 팔렸으니까 현대자동차는 수출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을 땐 기업이 매우 많이 수출 기업이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어서 환율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수출 가격을 낮추면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환율 상승이 좋은 거면 환율 하락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의 하락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00달러를 주고 TV 한 대를 직구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땐 얼마를 내야 되죠? 1,000달러짜리 TV를 직구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1달러가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다? 똑같은 1,000달러짜리 TV를 수입하는데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9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수입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이고 이는 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본 엔화 환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100엔에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9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가장 저렴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은 수출 기업의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매출 증가로 인한 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가격 인하로 인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수출해서 더 많은 매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환율의 하락은요. 환율의 하락은 수입 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수입 가격의 인하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가 하락은 소비의 촉진으로 이어지고 소비의 촉진은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도 환율 하락도 적절한 선에서는 양쪽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물가 인상을 의미합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1,100원이 되면 이제 수출 기업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수입 없이 수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가격이 인상되게 되는 거죠. 즉 똑같은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물가 인상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억제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물가의 인하, 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똑같은 물건을 수출하는데도 수출 경쟁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가 하락은 좋지만 수출 경쟁력은 감소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는 것만큼 수출은 줄어들고 매출은 감소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경기의 침체는 결국 다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고용이 안 되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없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쓰는 사람이 없고, 돈을 쓰는 사람은 없으니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적당한 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의 기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은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좋은 것이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좋습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은요, 환율이 10원 변동할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씩 변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1달러가 거의 1,500원 가까이 올라갔죠. 이로 인해 수출에 정말로 많이 집중을 하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영업실적이 역대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이제 좋아하는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뉴스 보면은요, 환율 1,500원 가나, 역대급 위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기사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기업이야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많이 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최근 뉴스들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요,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9월까지 달러 환율 이제 변동 추이를 보면은 1달러 1,1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500원 가까이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쭉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던 건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정도 국가적인 위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이 환율의 상승이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구매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뭐합니까? 누군가는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 수출했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입해서 소비해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구매자가 없는데 가격 경쟁력이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구매자가 있어야 수출했을 때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다른 나라 환율도 다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화 대비 달러 가치만 상승을 했다. 즉 다른 나라 통화는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뭐 유로와 엔화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원화 가치만 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야, 토요타 살까? 현대자동차 살까? 고민하다가 현대자동차가 더 싸네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엔화도 유로도 파운드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통화 대비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즉 나머지 통화는 값어치가 다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고환율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 환율도 다 같이 떨어졌으니까. 또 하나,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국 통화의 하락은 수입할 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EU로 수출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현대자동차를 5만 불에 수출을 하더라도 EU는 더 많은 유로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똑같은 자동차를 일본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뭐예요? 일본은 더 많은 엔화를 지급해야 됩니다. 즉 모든 통화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 국가에서는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유로 대비 달러, 파운드 대비 달러의 환율을 보시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1파운드 정도가 거의 2달러 가까이 갔던 적이 있고, 1유로가 1.5달러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1유로도 1달러, 1파운드도 1달러입니다. 심지어 유로보다 달러가 더 비싸지는 그런
환율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즉 EU의 입장에서도 영국의 입장에서도 자국 통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물건을 함부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즉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엔화 환율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어떤 물건을 1000달러에 수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이라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1000달러를 지불하기 위해 11만 1040엔 정도만 지불하면 됐지만 지금은 1000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일본은 14만 4739엔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통화가 하락했다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즉 우리나라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전혀 메리트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물가가 인상됩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 완제품이 됐건 원재료가 됐건 수입을 해야만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달러 1,100원일 때와 지금 1,500원 가까이 됐을 때는 차원이 다르죠. 수입 가격의 인상은 결국 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4의 경우 미국에서 출고가는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판매 가격은 약 33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왜요?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똑같은 출고가의 가격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는 최종 소비자의 물가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아주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죠. 대출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죠. 이제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출을 잘 안 합니다. 대출을 안 하니까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은행에 저금을 했을 때 더 많은 금리를 준다라고 하니까 돈을 쓰느니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합니다. 예적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즉 국내 유통되는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즉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인하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인하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온 국민한테 현금을 주죠. 너무나 온 국민이 모두 다 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거야. 현금이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뭐였습니까? 소고기 가격도 그렇고 다 올랐죠.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도 줄고 대출도 줄고 소비도 줄고 물가는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돈을 안 쓰는 거죠. 자,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즉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반면 성장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 요즘 시점에서는 정말 그 금리 인상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것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 물가가 올라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긴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소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말 정확히 한국은행이 정말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것만큼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요 은행의 금리가 1%고 요 은행의 금리가 2%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은행에 저금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금리 2%를 준 은행에 저금을 하겠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본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1%고 미국 금리가 2%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한국은 이제 투자를 해도 1%밖에 안 줘? 그렇지만 미국은 2%나 주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항상 금리를 더 높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빼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금리 그나마 올려가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소비 죽고 다 하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떨어져 나가니까 뭐야? 주가는 더
바닥을 치는 거죠. 아주 환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금리를 인하여 야, 돈 빌려서 써, 돈 써 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금리 침체는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금리 인하는 통화 공급으로 이어지고, 통화 공급은 이제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수출 증가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인상되면서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환율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수출은 감소합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과 인하, 환율 상승과 하락은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에 위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미국이 불가피하게 금리를 팍 올리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에 따라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물가는 잡아야 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수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환율로 인한 고금리, 고금리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고 해서 삼중고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미국의 초강달러 현상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여서 이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물가 인상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럼 또 경기 침체가 걸리는 거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강달러 현상이 해결되면서 이제 전 세계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독자적으로 100% 자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전 세계가 한 방에 평화롭게 되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물가의 안정화, 그로 인한 금리의 인하, 그리고 전쟁의 종료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